자, 오늘은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요, 지형도 있죠.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주제고, 그 다음에 지형도가 우리 지형 단원에서도 이걸 알아야만 문제를 풀기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한 5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국지리에 거의 10분의 1을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정말 마음 먹고 작정하고 좀 준비해왔어. 그래서 90분 동안 한국지리 10분의 1 이걸 하면 정말 50점짜리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45점짜리 시험이 될 거예요. 두 문제를 그렇게 맞고 들어간다니까.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 있잖아요. 근데 꼭 시험에 나와. 그건 알겠어. 근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부가 맞고 들어가는 거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를 무조건 내가 맞는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난감해서 그렇지, 꼼꼼하게 잘 정리된 자료가 설명이 있으면 자신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설명 중에 선생님이 약간 잘못 전해준 게 있어서 바로 잡을게요. 자, 어저께 강조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청진이었죠. 선생님이 그 전날 크리스마스 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농구를 좀 심하게 했어. 그래서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 바람에 약간 착각해가지고 설명이 잘못했더라고요. 자, 청진이 뭐 개성이라든지 서울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작은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연교차예요. 연교차는 더 작은데 그래서 이건 맞아. 그런데 1월 평균 기온은 서울보다는 추워. 워낙 북쪽이라서. 그래서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연료차가 확실한데 이제 이거 긴가민가 하다가 에라고 했다 하는 던진 거야. 자, 설명할게요. 청진은 겨울철에 뭐 워낙 북쪽이니까 뭐 따뜻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북쪽에서 이렇게 탈류가 내려온다 그랬죠. 북한 쪽에서 북쪽에서 여름철에 시원해요. 여름철에. 그래서 여름철 평균 기온을 보면 서울에 비해서 한 4도쯤 낮아요. 그래서 연교차가 서울보다도 작더라. 정정할게요. 1월 평균 기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진은 연교차가 중요하더라. 연교차가 서울보다 작더라.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추우면 애들 작은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평양하고 청진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도는 보이지 않겠지만 평양은 좀 남쪽에 있죠. 그 다음에 청진은 저기 북쪽에 있잖아. 자, 두 지역의 1월달 평균 기온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8월달 평균 기온은 어디가 더 더울까? 평양이 훨씬 덥단 말이에요. 얘는 한류 때문에 여름에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청진을 보면은 이렇게 한류가 내려오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야, 한류 때문에 여름에 시원한 건 알겠어. 근데 겨울에 추울 거라고 오해를 해요. 자, 왜 오해를 하냐면, 자, 우리 한류라 그래서 얘가 영하는 아니에요. 물은 얼지 않는 이상 영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수심이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겨울에는 차갑게 느껴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평양은 북서계절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무척 추워요. 공기는 영하까지 막 떨어지잖아. 근데 청진은 이 한류 바다의 영향 때문에 아주 춥지 않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한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애들이 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류 때문에 정말 무조건 춥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니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덜 추워요. 덜 추워. 청주보다 우리 도시는 더 추운 것 같아. 너무 추워. 자,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 2교재 16페이지. 자, 주제 3번하고 4번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딱히 배우고 중요한 게 없어. 이 몇 가지 조심할 사항만 영해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곧바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제 3번을 보면 지리 정보와 지리 지라고 나오는데, 기출문제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리 시간에 잘 안 다루는데 나온 적이 있어서 설명 잠깐
할게요. 자, 지리 정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리 정보.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과연 그 장소는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알아야 돼요. 또 서울은 어디 있느냐, 부산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장소의 특성, 특징은 무엇이냐. 서울의 인구는 얼마, 뭐 서울의 평균 땅값은 얼마, 그런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 다음 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으면 서로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관계라 그러는데, 상호작용이 얘가 지리 정보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치 정보를 공간 정보라고 불러요.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그 다음 특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공간의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A와 B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 기출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각각의 어떤 정보에 따르는지,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서울의 위도와 경도는 이렇게 되더라. 공간 정보예요. 그치? 그 다음에 또 서울의 면적보다는 이렇게 위치가, 장소가 여기 안쪽이 서울이더라. 점이나 선이나 면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공간 정보야. 그 다음에 서울의 속성은 인구 얼마, 그런 거니까 이건 구별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관계 정보라는 건 뭐냐면,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은 경기도 안에 있더라. 서울과 경기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더라. 그런 식의 정보가 관계 정보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나온 김에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 문장을보다는 수업 시간에 지리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얘 순서를 아마 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리 조사를 할 때 어떤 순서에 따라 외우느냐.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정리할게. 자, 첫 번째는, 자,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준비 작업이에요. 조사대원 가면은 아무것도 조사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준비를 했으면 실제로 지리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조사를 했으면 이런 정보를 모았을 거 아니야. 자, 정보를 갖다가 이제 분석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야.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세분할 수가 있는데, 준비 작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리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알맞은 지역 선정이에요. 이게 준비 단계야. 그 다음에 정리 단계는 내가 모은 자료를 분석하고 뭐 그래프로 그리든지 또 뭐 표로 만들든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런 거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거하고 이거는 헷갈리지 않아. 근데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자, 이제 봐봐. 내가 제주도의 자연 환경이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주도 기후 자료를 여기 옆에 있는 기상청에 가가지고 조사를 했다. 실내 조사야, 야외 조사야? 그 부분이 헷갈리는 말이야. 그것만 짚어줄게요. 자, 우리가 조사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실내 조사라는 게 있고, 실내 조사. 다른 하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야외 조사라는 게 있어요. 또 물어봐. 기상청 가서 조사하는 건 실내 조사냐, 야외 조사냐? 그러면 반반쯤 아니더라고요. 야외 조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실내 조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은 뭘까? 되게 자신이 없어. 포인트 잡아줄게요. 정답은 기상청에 가는 건 실내 조사예요. 밖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다고요. 자, 요거 볼게요. 지리 조사라는 건 어디에 가서 조사하는 게 목적이냐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현장 지리 조사인 거야. 앞에 가격이 현장에 생각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라는 건 어디냐면 야외야. 그래서 우리가 야외 조사는 용어를 바꿔요. 뭐로 바꾸냐면 현장 조사로 바꾸세요. 이게 여기가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것들은 이 현장 조사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 있고. 자, 그래서 실내 조사는 요거 바꿀게요.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조사한다. 사전 조사로 용어를 바꾸세요. 자, 내가 온도계를 직접 들고 제주도에 가서 기온을 쟀어. 그건 야외 조사. 제주도에 가기 전에 뭐 도서관에 가든 기상청에 가든 집 밖에 나가서도 제주도가 아닌 곳에서 조사하는 건 사전 조사, 실내 조사예요. 그 과정만 조심하면 문제를 틀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 있으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1번하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것만 바꾸면 돼. 사전 조사, 현장 조사로. 그래서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다. 실내 조사예요. 괜찮아? 네. 지역이면? 네, 실내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하는 것들 사진 찍기, 주민하고 면담하기, 설문지 직접 조사하기. 설문지를 만드는 건 실내 조사고요. 그렇죠? 현장이라는 말로 바꾸시면 돼요. 현장이라는 말로. 실내가 아니라. 나 이렇게 춥지? 지금 추운 거 맞지? 너무 고민하지 마요. 얘는 수능이 절대 안 나와. 사실은. 나를만 주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약간 이제 언어형 비슷하게 나와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잘 몰라도 대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능이 안 나와. 자, 볼게요. 자, 이번 문제를 보면은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 주민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 질의 조사를 하려고 한다. 가라에 해당하는 이름을 보기에서 보면, 자, 가는 실내조사가 있죠. 그래서 지도를 통해 공장과 마을의 분포를 조사하여 답사 경로를 계획한다. 쟤는 실내 조사가 맞죠. 야외는 아니란 말이야. 현장도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 주민 피해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포도를 작성한다. 자, 분포도 작성은 딱 써있네. 도표 및 주제도 작성. 나에 해당하죠. 그 다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우리 마을 주민의 피해 사례를 유형화한다. 얘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죠. 3번이야. 그 다음 공장 주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에 대한 연담 조사를 실시한다. 얘는 연담한다. 야외 조사 단계, 현장 조사 단계에 해당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일반적인 이런 순수하고 좀 달리 GIS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아까 적었던 그 단계가 아닌 거야. 뭐 자료를 뭐 CD에서 조사하고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쥐가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하고는 조금 흐름 자체가 달라. 어느 영역이 어느 영역 이 문제는. 자, 그래서 대상 지역 위치 파악 및 정보를 구축한다. 자, 그래서 대상 지역에 대한 위치를 파악해야 되니까,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농경지 면적 등 토지 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 대상 지역의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데, 농경지 확산에 따른 산림 벌채 지역과 미벌채 지역의 지형 조건을 비교한다.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어려워 넘어볼게. 자, 분석 결과를 지도한다. 산림 보존 지역과 고랭지 농업 지역을 선정한다. 얘는 분석 결과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결론 도출이죠. 마지막 4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장된 산림 보존 지역과 고랭지 농업 지역의 자료를 수정, 보완한다. 이것도 결론 도출 및 의사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답은 이렇게 1번이야. 나오면 좀 된 문제기도 하고 잘 헷갈린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언어영역 문제예요. 넘어갈게. 그 다음 지리 정보 체계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여기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문제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 이 이유가 뭐냐면 너무 복잡하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 풀 때 반드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는데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선을 그어도 좋고 안 그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A, B, C, D, E 보통 이렇게 5가지 지역 가운데 점수가 제일 높거나 최저 지역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는 거야. 이쪽에 가는 첫 번째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 그 다음에 조건 3 이렇게 적어놓고 조건도 또 3가지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뭘 적냐면 학계라고 하는 여기를 적고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점수를 각각 뽑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판단하는 거야. 자, 이게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릿속만 푼다. 그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헷갈려. 헷갈리다 보면 시간 뺏기다 보면 당황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냥 설명할게요. 1번, 2번, 3번 표 그려가면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사실 지리를 전혀 모르더라도 퍼즐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눈으로 풀면 안 된다. 표를 그리세요. 그래야 돼. 그러면서 손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뒤에 해설 보면 알겠지만 설명은 별로 없고 표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해설 부분에. 표로 직접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문제만 이렇게 풀어보면 얘는 뭐 딱히 연습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푸는구나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50 미만 정도가 되면 시가가 50 미만이면 3점. 그래서 기억이 여기니까. 그래서 조건 원에 따라서 여기 조건 원에 쓰지 말고, 여기 시가가 있고, 이동도가 있고, 단어도가 있으니까, 시가, 인투, 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냥 예능이가 조건 없었으니까, 또 그런 기억은 조건 원에 따라서 3점. 나도 이렇게 조건 주면 이동입니다. 이동도 봤더니 또 써있어요. 안에 수치는 이동도 수 마음이에요. 이동도가 기억, 1번 지역에서 기억 2번 지역이잖아. 1번 지역은 이동도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점수가 1점인 거죠. 그럼 조건 수의 점수가 1점인 거야. 1점. 그 다음에 여기 가성은 같은 도로의 거리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같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 키로수를 주는 거죠. 여기는 가장 가까운 강도가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얘는 지금 1km에서 2km 사이죠. 2에서 2 이상 때는 지금 답이 점수가 2점이죠. 조건 3는 답이 2점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는 얘는 지금 답이 6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력, 기억력, 정말 답을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지만 어렵진 않아. 그렇다는데 좀 오래 걸려서 시간 때문에 이제 힘들게 돼요. 시간 때문에 어려워서 많이 그래서 얘는, 이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 꼼수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정말 손가락으로 펜으로 하나 따라가면서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 유형은 그리고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한 번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쭉 나갈 수 있어. 얘 도와주면 못합니다. 8일에 12월도 점수 주고 먹고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1번, 2번, 3번. 하나만 한번 해봐.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안 풀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는 한번 확실히 익혀두면 수능 때까지 쭉 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굳이 해설은 안 할게요. 이거 소금만 했으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문제야.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그 다음 2번의 답은 3번이고 3번의 답은 5번이고 다 못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참기 한번 해봐. 어려운지 아니니까요.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통계지도. 자, 통계지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6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찍어주고, 문제풀이 똑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도형 표현도 하고, 도형 표현도 하는 게 있고, 정말 도형을 써가지고 통계 수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거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단계 구분도하고 자꾸 헷갈려. 단계 구분도하고. 자,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요. 단계 구분으로 하는 건 행정구역이 만약에 4개가 있어. 4개가 이렇게 있으면 행정구역이 물론 기준이긴 한데 색이나 무늬를 달리해서 다 칠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아주 새까맣게 칠하고 되게 인물도 없다 그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더 연하고 여기는 제일 밝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칠하고 나면 그 위에다 어떤 정보를 더 추가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야. 그렇잖아? 자,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떤 통계 자료가 주어졌을 때 얘가 2가지 이상이다 표시되는 게 그러면 얘는 단계 구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이미 치겠는데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 이해돼요? 자, 여기서 도형 표현구는 예를 들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안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1차 산업의 생산액
2차 산업의 생산액, 3차 산업의 생산액 세 개를 합치면 총 생산액. 그래서 보통은 얘는 여러 가지를 표현할 때 알맞더라.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표가 좀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주어진 자료가 이동하고 관련된 거다. 얘는 무조건 유선도가 되겠죠. 자, 유선 자체가 흐를 글자예요. 움직인다. 선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선은 화살표죠. 화살표의 방향이 이동. 화살표의 굵기가 양. 그렇잖아? 그렇게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몇 문제만 풀면 이렇게 감을 잡으실 텐데, 하나 떼먹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봐봐. 뭐냐면, 서울의 인구하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 강원도의 인구를 한번 지도에 표시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와 달리 지리 통계 자료라는 건 그 범위가 되게 넓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서울의 인구 얼마? 1000만 명이야. 자, 강원도의 인구는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강원도를 만약에 요만하게 표시했다. 그럼 서울 이것보다 10배 이렇게 크게 표시하게 그랬더니 얘가 아마 이 지도를 다 가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보통 범례를 보면 이런 식이야. 원이 여기 있고 이것보다 이제 반지름이 2배야. 그렇다고 해서 수치가 꼭 2배는 아니에요. 이해해? 자, 만약에 얘가 10이다. 작은 게 그럼 큰 게 넓이에 비례해가지고 반지름에 비례해가지고 20, 30 되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이렇게 100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지면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산술적이지 않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돼요. 임의로 표시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잖아. 수치가 되게 높을 때 여기가 1이고 이제 10인데 갑자기 처음으로 뛰면서 여기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다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 점해할 수도 있고 어떤 수치가 되게 작으면 밑에 아예 표시가 되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통계 지도도요. 자,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제 풀어보시고요. 풀다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빈칸 채우기는 문제 풀다가 한번 채워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혼자 공부할 때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찾아봐야 돼요. 질문가 아니야. 감만 잡으면 얘는 이제 어렵진 않을 거야. 않을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답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요. 그렇으면 제가 다 확인해보고 빠르게 답습니다. 질문 몇번 드렸어요? 되게 많이 드렸어요. 자, 간단히 들어 넘어갈게요. 그냥 넉넉하게 조금 그렇다. 볼게요. 자, 1번째 보면, 자, 인구밀도는 이건 굳이 설명 안 해요. 알겠죠? 단계 부분도.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진한 색으로 표시하는 게 부분이죠. 그 다음 전력 소비량을 봤더니 어떤 식이냐면 구가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돼요. 4개가 있다? 그러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뭐 색깔을 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거용, 비주거용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주거용, 비주거용. 그래서 각각 4개 행정 구역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돼요. 이 구분하면 전체 크기가 총 전력 소비량은 양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적당한 건 도형 표현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이야? 3번? 3번 맞네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기 쉬운 이제 보기들이 있는데, 자, 기억은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가지고 틀렸다는 거 알겠죠? 근데 니은이 아마 헷갈렸을 거야. 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건데, 자, 지도에서는 1인당 지역내 생산량을 물어봤어요. 1인당. 그쵸? 자, 그런데 니은에서는 1인당이 아니라 그냥 지역 내 총 생산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총 생산량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1인당 생산량에다가 곱하기 그 지역의 인구를 곱해야 되겠죠. 경상북도 진하죠? 충청남도 진하죠? 그런데 경기도가 색깔이 옅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래서 1인당 생산량이 좀 적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지역 내 총 생산량은 우리나라에서 경기도가 2위예요. 경기도가 2위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유는 그래서 잘못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단순히 이렇게 통계 지도에 대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인구 규모도 좀 알고 있어야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이 더 앞으로 이제 인구 부분 가면은 계속 말할 테지만 6페이지에다가 각 지역의 인구 같은 것들 있잖아. 그것도 이미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인구가 궁금한 사람은 앞에 찾아보면 돼. 괜히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나중에 가면 외워야 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찍어줄게요. 찍어줄게.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의 다는 1월 평균 기온이래요. 우리가 기온 그래프는 대부분 등치 선도죠. 그 다음 나는
행정구역인데 전출인구, 전입인구라고 나왔어. 자, 이거 유선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유선도로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출발지하고 도착 지점이 나와야 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명이 들어왔냐 나가느냐 그것만 수치만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적합한 게 뭐냐면 도형 표현도죠. 그래서 얘는 그것 때문에 3점이야. 단순하게 보면 전출 전이라는 말 때문에 이걸 유선으로 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3점인 거야. 근데 이게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는 문제예요. 설명하는 건 추가적으로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너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가 안 나와있잖아. 그쵸? 그 다음 4번은 자, 통근 도착지, 통근 출발지. 얘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살펴 그리면 돼. 얘가 바로 유선도. 그 다음 나는 자, 그래프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각 시별로 출신지에 3개로 나눈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에 표시하면 되겠죠. 도형 표현도예요. 그러면 아마 답이 나올 거야. 그 다음 5번 문제는 수능에 나왔던 건데, 얘도 어렵지 않죠. 5번의 답은 2번. 2번 맞았지? 할게요. 5번의 답은 2번. 각도 일단 질문. 질문 없어요? 야, 여기 따뜻해지질 않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까 2교시 때 딴 거 왔거든. 거기 괜찮다고. 추워. 다행히 레스트 들칠 때 기억 올라갔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원래 그 다음 교재 같은 거 해야 되는데 21페이지 교재인데 잠깐 이제 교재 좀 풀게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선생님 방금 실제 나눠주잖아. 그거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형도 정말 어려운 주제지만 선생님이 담당하는데 이 내용만 내가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지형도 문제는 100% 맞출 수가 있어요. 정말 선생님이 요즘 나에 대해서 제 발견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 조정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작년까지 몰랐어.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먼저 이해하기 쉽도록 개념부터 잡아줄게요. 우리가 지형도라에서 물어보는 포인트 잡아줄게요. 자, 지형도라는 건 뭐냐면 실제 세상에 있는 지형을 예를 갖다가 큰 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종이에 나타내니까 종이에 나타내는 게 주어죠. 자, 이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제 지형은 굉장히 커요. 이걸 조그만 종이에 나타내야 돼. 그럼 당연히 반드시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줄인 거하고 관련된 용어가 뭐냐면 축청이죠. 그래서 지형도 문제에서는 반드시 축청 문제가 지문이 한두 개씩 꼭 껴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인 것이 복잡해. 자, 그러면 우리 학교가 구조가 이렇게 감옥처럼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고 아무튼 뭐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여기 글씨가 따로 있고 시선도 따로 있고 근데 이걸 조그마한 정말 손바닥만한 종이 집에 나타내려고 봤더니 이걸 그대로 나타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화시켜서 나타내야 돼.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기호도 가끔 물어봐요. 가끔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잘 물어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실제 세상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 공간이에요. 근데 종이는 높이가 없죠. 이 높이를 종이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호가 필요해. 그게 뭐야? 그게 등고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주로 중학교 때 나왔던 거. 뭐냐면 강의. 근데 이거 너무 쉽잖아. 자, 지도에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어느 쪽이 북쪽이다. 이쪽이 북쪽이다. 그래서 이거 굳이 이야기를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프린트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자,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고요. 자, 강의까지도 뭐 뻔한 거니까 넘어갔으면 하는데 한 가지만 짚어줄게. 그러니까 강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쪽이 북쪽이야. 그쵸? 이쪽이 동쪽이야. 이스트의 약자예요. 어? 이거 이라고 설명을 하잖아. 물어봐. 왜 이라고 썼냐고 나보고. 좀 당황스러운데, 야, 당연히 알겠지. 응? 자, 여기는 쉬워.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은 뭐라고 불러요? 북동쪽이죠. 그래서 영어로 쓸 때도 N이라고 써요. 자, 근데 이렇게 사방위구에는 방향 4개를 표시할 때, 얘는 8개를 표시할 때, 불을 많이 해요. 근데 좀 더 잘게 쪼개면, 이 방향을 말하는 게 지리 시간에 나와요. 자, 이 방향은 뭐라고 말합니까? 북쪽과 북동쪽의 사이. 북북동이야. 북쪽과 남쪽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읽을 때 북북동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북동동? 북동동? 어차피 동이 2번 들어가. 근데 이제 뒤치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읽어요. 동북동.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봐봐. 뭐냐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써져 있죠. 약간 이직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약간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국 강릉이라고 그러는데 지문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북북서에서 북서하고 북쪽 사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남남 동방향이다. 한국 방향 산맥은 이 방향 태백산맥은 북북서에서 남남동 방향이다. 맞다는 뜻이다. 맞다는 말이에요. 그때 딱 한 번 나와. 야합동 방향 구소 말할 때, 한국 방향 구소 말할 때, 그때 딱 이 방향이 나와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감이 나오면 헷갈리지 마세요. 북북동. 잘 안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볼게요. 16페이지. 16페이지. 자, 여기는 일단 범례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표가 있고, 오른쪽은 지금 빈칸이야. 거기다가 직접 기호를 한번 써 넣어보세요. 자, 그런데 이거 다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왼쪽에 보면 선생님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지금 정해놨어. 그걸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행정구역을 과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경기에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행정구역에 대해서 먼저 틀을 잡아줄게요. 자, 봐봐. 행정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치단체가 있어요. 자치단체. 자치가 뭐야? 스스로 뭔가 이렇게 정치를 한다. 자, 그래서 어떤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대표를 주민들이 투표로 뽑는 단체가 있어요. 행정구역이 있어. 그걸 자치단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치단체 중에 광역, 큰 자치단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서울특별시장 주민들이 투표를 뽑아 안 뽑아? 뽑잖아. 얼마 전에 뽑았잖아. 자, 그래서 특별시가 있어요. 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야. 그 다음에 광역시는 투표를 뽑아 안 뽑아? 시장은? 광역시장.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 뽑아요. 자,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장은 전부 다 투표를 뽑는 거야. 그럼 도지사는? 역시 뽑아. 선거실 한번 봐봐요. 후보로 나와가지고 투표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광역자치단체예요. 자,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시도 경계선이라고 불러요. 시도 경계선. 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인데 얘가 크기가 작은 거야.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초자치단체라고 불러요. 광역자치단체보다 행정구역이 작은 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무슨
9잖아. 자, 9 총장 뽑아 안 뽑아? 여러분들 좀 있으면 뽑을 거야. 몇 년 안 지나면. 9 총장 뽑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도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무슨 시가 있단 말이에요.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시장 역시 뽑는단 말이야. 얘랑 달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도 밑에는 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시군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는 큰 거고 얘는 작은 거니까 얘를 구별하는 거랑 얘를 구별하는 거랑은 기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 자, 하나 나올게요. 자, 기초자치, 광역자치가 있는데 행정구역의 대장을 투표가 안 나가는 나라에서 임명하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구 밑에 뭐가 있어? 신림동, 공천동, 동이 있잖아. 자, 동은 동장을 투표로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아요. 그래서 읍도 마찬가지고 시골에 가면 면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여기에 하위 개념으로서 투표로 뽑지 않아. 자, 그래서 행정구역 거기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국정은 안 나요? 국정은 세 개를 했다는 거지. 우리 한국이잖아. 자, 그래서 쉽게 그림 그릴게요. 여러분들 기가 쳐놓으시면 돼. 자, 여기가 경기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울특별시야. 그러면 그 경계선은 나타낼 기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 경계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선이 이렇게 있고, 꺽쇠 있고, 가운데 점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 있고, 가운데 점 하나 찾고, 얘가 바로 시도 경계선이에요. 자, 지금에 만약에 이런 시가 있다. 얘랑은 서로 다른 공거야. 특별시, 광역시가 갈리는 거예요. 이해해? 그래서 한 시에 나오는 가장 큰 행정구역 경계선은 얘예요. 그 다음, 자, 서울 안에 이렇게 갔더니, 자, 이쪽이 이제 서울이 잊어버리고, 서울역 친구쪽이, 자, 이쪽이 동작구예요. 동작이고, 이쪽이 관악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서울 안에서도 동작과 관악을 구별해야 되잖아. 경계선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그러냐면 이건 선 하나 긋고, 점 두 개 찍고, 선 하나 긋고, 점 두 개 찍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요. 얘가 시, 군, 구 경계선이에요. 군과 군도 이걸로 나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관악구에 살고 있으니까, 자, 관악구 안에는 동이 세 개가 있어. 공천동, 신림동, 남영동. 근데 어쨌든 공천 신림이 유명하니까, 자, 이쪽이 이제 신림동이고, 이쪽이 신림동이고, 이쪽이 공천동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안에서도 구별해야 되는 말이야. 자, 이 경계선은 뭐냐면, 선 하나 긋고, 가운데 점 하나, 선 하나 긋고, 가운데 점 하나, 점 개수가 줄어들어요. 얘가 읍면동 구분선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빈칸 지금 채워 넣으세요. 빈칸 채워 넣으시라고. 그 옛날에 이런 문제 나오고 있어. 봐봐. 여기에 지금 이 기호가 있어. 무슨 기호야? 해당하지 마. 지역으로는 땅을 그릴 거야. 해는 여기에 있다. 이거 해 아니다. 톱니바퀴를 형성한 공장이에요. 자, 이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학교가 있어. 자, 공장과 학교는 서로 다른 도에 있다. 맞다 틀리다? 도 경계선이 있는 거잖아. 같은 도에 있고 다른 도에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경계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굉장히 자주 나와. 자, 그래서 이거 위에 치워 넣으세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이제 선생님이 기억력의 달인으로서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뭔가를 잘 기억하려면 그룹을 잘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법률표를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그룹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야 머릿속에 이렇게 감이 생기면서 훨씬 더 기억이 잘 돼요. 자, 계속 나갈게요. 계속 나갈게. 자,
자, 지형도에 보면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어진 기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는 걸 되게 많이 물어봐. 실제로 보면은 자, 그래서 길게 이어지는 지형이나 또는 구조물을 나타내는 기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철도. 철도가 대부분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얘는 이렇게 기차역이 필요해요. 자, 사람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사람이 타고 다닐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선로 표시가 있고 기차역이 있다. 얘가 철도예요. 역 없으면 철도 아니다. 기차만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잖아.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지하철은 뭐 시험에서 나오진 않는데 상식을 알아주세요. 지하철은 겉으로 안 보이죠. 자, 지형도에서 겉으로 안 보이는 걸 표시할 때는 뭘 쓰냐면 점선을 써요. 자, 그래서 땅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 동류와 하천을 표시할 때도 점선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점선이고 당연히 기차역이 있어야 되고 점선이에요. 길이 이어진 거. 그 다음 밑에 보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보통 제방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왜 헷갈려? 자연제방 기호가 있다 없다? 자연제방 집에서 표시할 때 표시한 기호 없어요. 자, 집에서 나오는 제방은 무조건 인공제방이에요. 하천 옆을 따라 뚝이 쭉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쭉 이어져 있는 거야. 근데 기호 모양이 얘보다 좀 촘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공제방 기호예요. 기차역이 없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지형도에 보면 이렇게 성의 하천 옆에 주로 나타나는데 얘가 한쪽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쪽에만. 달라? 얘 관통하는 데는 한쪽에만 나와 있어. 얘는 뭐냐면 절벽이에요, 절벽. 우리가 하천 옆에 보면은 절벽이 있는 것도 있거든. 경사가 되게 급해가지고. 그럼 보통 얘는 육지에 있는 절벽을 뜻할 때 이런 기호를 써요. 자, 대표적인 거, 이런 기호를 쓰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하천 옆이 절벽이야. 하천 옆이 절벽이야. 평범역은 주상거리가 발달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하천 양옆이 절벽이에요. 제주도에서 이런 기호가 가끔 나타나고 물어봐. 제주도 지형도를 보여주는데 이 기호에다가 이렇게 A라고 표시해놓고 A는 하천 양옆에 쌓은 제방이다. 만약 틀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같이 엮어서 알아주셔야 된다고요. 또 한 군데 더 평범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평범 위를 하천이 흐르는 곳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말고 한 한강, 천원에 있는 한 한강 그래서 실제로 천원 그 지형도를 보여주고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상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길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 절벽이에요. 자, 절벽인데 얘는 해안 절벽이에요. 해안 절벽. 그래서 해안 절벽은 이렇게 이쪽이 육지라 그런다면 이쪽이 바다라 그런다면 어떤 모양이냐면 정확히 드릴게요. 원래 정확히 그리면 선 두 개 긋고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지형가 좀 작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보통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형도에 표시가 돼 있어요. 얘가 해안 절벽이에요. 자, 이유도 설명해 줄게요. 자, 바닷가에 가면 절벽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잖아.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 해안 절벽 가서 안 봤어요? 서민 가서. 기억이 안 나? 내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서 제주도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해줬을 텐데.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예를 들면 제주도 가면 이런 식으로 절벽이 많아.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는요. 근데 봐봐.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 10m 이상이다. 그러면 등고선 가지고 표시할 수도 있어요. 등고선 여러 개 이렇게 붙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10m가 안 돼. 근데 10m가 안 돼도 절벽은 절벽이고 근데 큰 지형이잖아. 이걸 표시하려면 특별한 기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를 표시하고 여기는 절벽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해안 절벽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정리해주세요. 정리 부킹 하시오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맨날 나옵니다. 맨날. 직접 지문제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 혼내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일부러 끝내려고 일찍 퍼주진 않을게요. 다음 시간 넘어가더라도 조금만 해줄게. 자, 그 다음. 자, 토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사람하고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과연 땅을, 토지를 뭘로 이용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은 몇 가지 안 되는데, 노은 기호는 어떻게 돼? 이건 다 알죠? 자, 노은 기호는 이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뭐가 신호이라는 뜻이고, 얘가 중요해요. 얘가 뜻하는 게 뭐야? 물이야, 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밭도 당연히 알 거예요. 밭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얘가 밭이죠. 물이 없잖아. 자, 그 다음에 과수원. 과수원은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생도 알더라고요. 사과 그림인데 과수원.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늪이야, 늪. 늪을 다른 말로 습지라 그래요. 자, 이런 거 농사를 짓는 건 알지만 이 기호가 나오면 여기 헷갈려 하더라고. 헷갈리는 거는 모르는 거야. 자, 늪이나 습이라는 건 뭐냐면 땅은 땅인데 농사를 짓진 않아. 근데 물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이제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옆에 가지런하게 심어놓은 거고 얘는 약간 지저분하게 뭐가 부추가도 되게 많이 자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모양 자체가 좀 지저분해요. 얘가 늪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 선 5개를 이렇게 쭉 부채꼴처럼 펼쳐놓기도 하는데 밑에 물이 있고 얘 몸이 아니면 늪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야 돼. 자, 여기까지 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채워 나갈게요. 자, 우리 성곽 어떻게 그려? 성곽. 뷰 모양만 그릴게요. 물론 범례 표에 있지만 자, 이렇게 물퉁물퉁하게 그리는 게 성곽, 성이죠. 성. 그 다음에 공장은 아까 그렸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거 절대 해야 한다. 절대 해야 한다. 공장. 자, 옆에 적진 않았지만 자,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요. 그럼 공장 아니야. 이건 뭘까? 떠올리시면 돼. 얘가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가운데서부터 등대.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등대가. 자, 그 다음에 자, 점 지우고 자, 이렇게 공장 표시가 있는데 번개 표시가 있다. 얘는 발전소. 한 발전소야.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뱉으세요. 몸에서 이렇게 걸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프린트는 안 적었는데 업데이트 할 거야. 뭐가 있냐면 댐이 있어요. 댐 어떻게 그려? 사다리 보죠. 자, 그래서 댐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명구에서 밑에 새까맣게 칠해요. 근데 중요한 건 댐이라는 건 하천에 이렇게 물을 막는 거잖아. 여기가 상류야, 아래쪽이 상류야. 댐이 있으면 한쪽은 상류, 한쪽은 하류잖아. 물은 1번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2번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댐을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1번이야, 2번이야. 자, 이 넓은 쪽이 상류예요. 넓은 쪽이 상류라고. 넓은 쪽이. 그래서 지역물을 보면 여기 위에는 보통 이렇게 넓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도 그냥 그림은 아니에요. 뜻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냥 적으세요. 선생님이 이거 처음 시험에서 보기에는 몰랐어. 이렇게 그려야 되는 얼핏 보면 물고기 같은데 얘가 목장이에요. 자, 우리 목장 기호가 나타나는 건 어디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대관령하고 제주도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대관령 지역도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 초보 시작해서 이게 뭐지? 한참 보는데 거기에 발전기 표시도 있고 이게 기호도 있는 거야. 밭 기호도 있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싶어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관령 지역도더라고요. 대관령 감사했잖아. 대관령에 풍년 마련도 있잖아. 대관령에 목장 있잖아. 그렇더라고요. 얘 목장이야, 목장. 네. 댐에다 목장 그렸어? 소를 여기다 빠뜨리면 죽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자, 점하고 관련된 거.
자, 지역에 점이 찍혀있다. 그럼 입자가 가는 걸 뜻해요. 자, 그런데 입자가 가는 게 우리가 구분했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닷가에 쌓여있는 모래를 사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 쌓여있는 진흙을 백번이라고 그래요. 둘 다 점을 찍어. 근데 점을 찍는 위치가 달라요. 또 나중에 지역 시간에 점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육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소리가 되는데. 바꿀게요. 왜냐면, 사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 자, 그래서 이쪽이 육지라 그런다면, 사빈은 육지 쪽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얘가 사빈이에요. 육지에 있는 지역인 거야. 바다가 불러놨지만, 육지에 쌓여있는 게 사빈이야. 자, 그에 비해서 갯벌은 역시 이쪽이 육지라 그런다면, 바다 쪽에 이렇게 진흙이 쌓여있는 게 갯벌이에요. 위치가 달라. 위치가 달라? 그럼 딱 보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자, 그리고 단번에 오히려 하지 마. 여러분들 지형도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프린트를 가지고 옆에 끼고 있다가 잘 모르겠다. 그때 찾아가야 돼. 단번에 못 외워요. 여러 번 풀면서 자꾸 봐야 되는 거야. 자, 문제. 하천이라니? 하천 좀 한개 있을게. 자, 해안선이야. 육지와 바다에 대는 해안선이잖아요. 자, 해안선은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그린다가 1번. 1번 평균의 수면, 2번 썰물대의 수면, 3번 밀물대의 수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그린다? 평균의 수면, 썰물대의 수면, 밀물대의 수면. 하나는 변하니까. 자, 이건 정답은 밀물대의 수면이에요. 자, 왜냐면, 자, 기본적으로 지형으로 하는 건 육지를 기준으로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가 빠졌다 하는 지형은, 예를 들면 봐봐. 만약에 썰물대 기준으로 해안선을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여기까지가 이제 육지인가 보구나 하고, 여기서 놀다가, 밀물대가 돼서 바닷물이 막 들어가지고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형을 그려서 해안선은 밀물대가 기준이에요. 밀물대가 기준이야. 나중에 지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두 개 빼놓은 거 있죠. 자, 도로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폭이 일정해요. 이건 도로야. 그 다음에 하천은, 자, 규모가 큰 건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해요. 규모가 큰 것들은,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건 이렇게 흐르는 모양 그냥 선 하나만 그려요. 그래서 보통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선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많이 나와. 그래서 도로는 평행하게 이렇게 굵은 선이 그어져 있거나, 하천은 모양이 이렇게 되게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선 하나만 그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확인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기호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기호 정리. 네. 이제 대기 오세요. 모두 가게? 이제 넣어주시고 이거를 그래서 그 오전째 맞춰서 가야 돼. 자, 17페이지 넘어갈게요. 17페이지. 자, 이 부분은 일단 기본 내용은 프린트 보면서
하나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추측은 여러분들 기본 정의는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서 나타낸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체크해주세요. 거리에다 체크해주세요. 거리. 추측은 거리를 기준으로 줄인다는 거. 거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절대 기억해야 돼. 거리야, 거리. 자, 두 번째. 추측은 줄였다는 동사가 아니라 줄인 비율이라는 명사예요. 자, 요것부터 확실하게 듣고 넘어가야 돼. 줄였다가 아니라 줄인 비율, 그 자체를 추측이라고 해. 자, 그래서 근데 나오죠? 대추측이란 말은 많이 줄였다는 뜻이 아니라 추측이 크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 대추측은 추측 자체가 크다는 뜻이라는 거 일단 기억해주세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표현 단어 볼게요. 자, 우리가 추측이라는 거 보통은 비례식을 이용하는데 1일 때 5만이라고 이렇게 써있다. 자, 단위, 거리의 단위가 생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일 때 5만이라고 써있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여기에는 단위가 뭐다? 단위는 기본적으로 센티미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여기도 센티미터고 근데 이게 서로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일 때 5만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뒤에는 실제 거리야. 실제 거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는 거리인데 지도에서의 거리가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거리 5만 cm를 지도상에는 1cm로 나타내라. 이게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cm만 자꾸 나오면 헷갈리는데 그건 외우세요. 상식이긴 한데 지도에서는 cm를 써. 근데 실제 세상에서는 cm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뭘 쓴다? 거리 단위로 킬로미터를 쓰잖아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서울대 입구역까지 거리가 얼마쯤 되나? 얼마쯤 된다? 그렇게 물어보면 몇백 미터쯤 될 거야가 아니라 대략 몇 킬로미터쯤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잖아. 그래서 센티미터하고 킬로미터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킬로미터는 몇 센티미터다? 1킬로미터는 1000m고요. K가 1000m잖아. 자, 그 다음에 1000m는 몇 센티미터냐면 10만 센티미터예요. 자,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외우시면 괜찮아요. 1km는 10만 센티미터더라. 자, 어려운 일 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기본 문제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 봐봐. 실제 거리가 2km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지점을 추측이 1대 5만의 지도에 표시를 한다. 그러면 과연 지도상에는 몇 센티미터가 나타날까? 자, 이걸 이 비율로 줄이자는 얘기잖아. 자, 이건 초등학교 산수 문제예요. 얼마야? 몇 센티미터야? 왜 이렇게 조용히 해? 몇 센티미터야? 20만 센티미터를 5만 분의 1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지도상에 몇 센티미터가 나타나는 거야? 당연히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겁먹지 말고 실제로 잘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1학년이니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 자, 빵에 돈이 20만원이 있다. 이걸 5만원씩 나눠 가지면 과연 몇 명에서 나눠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주더라고.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간단한 한수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 넘어갈게요. 자, 추측은 이렇게 1대 5만처럼 나타낸다. 이걸 비례법이라고 해요. 이건 비례식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비례식은 분수로 곱하고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추측이 나오면 무조건 분수로 바꾸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좋아. 자, 그래서 1대 5만 하면 얘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추측이 큰지 작은지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5만 분의 1로 바꿔놓으면 분수잖아. 추측 자체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기 쉽단 말이에요. 나온 김에 문제 낼게요. 1대 5만하고
1대 25,000하고 어느 쪽이 대추척이다? 어느 쪽이 대추척이다? 얘도 분수로 바꿀게요. 같은 거니까 어느 쪽이 숫자가 큰 거야? 얘가 대추척이에요. 자, 말했잖아. 많이 줄여도 대추척이 아니라고. 축척 자체가 크니까 대축척인 거예요. 축척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소축척인 거야. 이해돼요? 용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야. 많이 줄였다 적을까 아니야? 축척 자체가 크냐 작냐를 물어보는 건데 비례식을 만들어 보면 애들이 자꾸 이게 크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분수로 바꾸시라고요. 그럼 안 헷갈려? 안 헷갈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보니까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 자, 밑에 그림 표구만 한번 봐보세요. 표라기보다는 그림이 가까운데 선생님이 팅팅대면서 창그려서 만든 거야. 어려워졌어. 다시 이렇게 컴퓨터 못한다는 만들려서 너무 힘들어. 자, 또 봐봐. 가 지구는 한면이 1km인 실제 지형이에요. 그걸 줄여놓은 거야. 그 다음에 나 지구는 한면이 2km인 정사각형을 역시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놓고 봤더니 지구에서는 크기가 똑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추척이 가는 이제 1대 25,0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1대 5만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하고 나중에 어디가 대추척이다? 가가 대추척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그림 생각하면 지도에서 크기는 똑같아. 근데 실제 크기는 가가 더 작은 거야. 다시 대추척 지도는요. 가가 추측이야.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면적을, 좁은 면적을 조금 줄인 거야. 조금 줄여서 상대적으로 자세히 표시한 지도가 대추척 지도예요. 이해? 그 반대가 소축척 지도인 거고요. 자, 그거에 대한 말은 아래쪽에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역시 표 정리해놨어. 뒷장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축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축척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조사처럼 자세한 지도가 필요할 때는 야, 우리나라 전도 같은 그런 지도 들고 현장조사 할 수 없잖아. 현장조사 할 때는 대추척 지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뻔한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가 지구가 있대요. 가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나 지구가 있어요. 나 지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4등분이 돼가지고 얘 전체가 나야. 근데 이 부분이 가를 지금 표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똑같은 지역인데 하나는 이만하게 표시가 된 거고 나 지구에서는 이만하게 표시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얘의 추척이 1대 25,0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대 25,0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추척이 어떻게 되죠? 얘가 1대 25,000이라고 가정, 얘가 1대 25,000 지도야. 그럼 얘는 과연 추척이 얼마일까? 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봐. 답은 둘 중에 하나야? 5만이나 10만이나. 2배를 하건 4배를 하건. 자, 선생님이 추척 처음에 강조한 거, 추척은 거리를 기준으로 줄인 비입니다.
거리가 기준이에요. 얼마? 얼마? 자, 똑같은 거리야. 이 거리가 얘는 이만하게 표시가 됐고, 얘는 지금 이만하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렇잖아. 자, 그래서 추첨은 몇 배 차이가 나냐면 기본적으로 2배 차이가 나요. 이게 10을 안 내도 돼. 추첨 문제는 여러분들 능력이면 다 암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얘가 더 많이 줄였죠. 그럼 얘는 대추척이어서 추척이야. 더 많이 줄였으니까 소추척이잖아. 25,000보다 2배가 커야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이럴 때 5만이 돼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1대 25,000에 비해서 1대 5만은 2배만큼 더 많이 줄이면 되니까. 이해돼요? 자, 이건 대단한 문제가 아니야. 거리가 2배 차이가 나. 얘가 더 많이 줄였어. 소추적 기도하고 대추적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곱하기 뒤에 숫자에다 2배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 자,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집에 가서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자신있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 안 헷갈린 거 같지 않아요? 나 봤어. 열심히 잘했는데. 자,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거야. 자, 다음 등고선을 갈게요. 등고선. 여기 등고선은 여러분들이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공간 구각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좀 미안하신데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공간 구각이 원래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타고나는 거래. 여자들이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뛰어난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정말 풀 수 있는 정말 방법을 공식처럼 꼭 찍어가지고 알려줄게요. 그래서 기억만 좀 잘해뒀다가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익히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뻔한 한문을 빨리 넘어갈게요. 자, 등고선을 봤더니 정의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등고선의 특성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등고선의 종류와 추측에 따른 간격이 나오는데, 자, 등고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곡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대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치? 자, 등고선은 둘 중에 하나지. 굵거나 가늘거나. 자, 주곡선이 굵은 거다, 가는 거다. 굵은 거다, 가는 거다. 자, 주는 주로 쓴다 그래서 주곡선이에요. 실제로. 자, 주로 쓴다는 얘기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죠. 자, 지역도에서 당연히 가는 게 숫자가 많아요. 얘가 주곡선이에요. 그 다음 대곡선 할 때 개는 뭐냐면 계산할 때 개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높이가 있는데 지역도에서 전부 다 이렇게 가는 선만 있는 거야. 이 지점의 해발구를 읽으려고 해. 그러면 이게 눈이 빠져버리지. 그래서 높이를 계산하기 쉽도록 가는 거 5개마다 굵은 거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높이를 계산할 때 이걸 다 세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하면서 높이를 빨리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주곡선은 가늘고 숫자가 많은 거, 그 다음에 대곡선은 굵고 숫자가 적은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어요. 실제로 한자말이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한 지위에서는 추측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1대 5만하고 1대 2만 5천하고. 그러면 이 간격이 추측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봐봐. 주곡선은 둘 중에 하나야. 10m
10m 아니면 20m마다 그려져 있어요. 짝 맞추기만 하면 돼. 자, 이게 자세한 지도예요. 1대 25,000이 자세한 지도야. 1대 25,000이 상대적으로 대수척 지도면서 자세한 지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중곡선이 10m 간격일까 20m 간격일까? 당연히 10m마다 촘촘하게 그려져 있어야 자세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m마다 그려져 있고요. 여기는 20m마다 그려져 있어요. 곱하기 5를 하면 대곡선의 간격이 나오겠죠. 곱하기 5를 하면 역시 대곡선의 간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는 결코 이 축척을 잘 안 알려줘. 무슨 소리냐면 중곡선과 대곡선의 간격을 보고 축척을 알아낸 다음에 축척에 관련된 문제를 풀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 숫자, 용답보다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주곡선하고 대곡선하고 이 단계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건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냐면 1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되어 있죠. 거기다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자, 우리 이제 극경사, 완경사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페이지 넘겨서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19페이지. 자, 우리가 지형, 실제 지형을 보면 완전히 평평한 곳은 물론 있긴 하지만 드물지. 기본적으로 해발보다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고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는 경사예요. 그 경사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경사는 극경사가 있고 완경사가 있고 자, 그래서 지형도에서 극경사 완경사를 표시할 때는 여기 그림을 보고 잘 생각을 할게요. 자, 봐봐. 제일 높은 꼭지점에서 이 밑에까지 높이 차이는 똑같이 40m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부터, 정상에서부터 이 밑에, 여기 밑에 지점까지 완경사 쪽은 굉장히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 극경사 쪽은 상대적으로 가깝잖아. 위에 숫자를 임의로 적어놨어요. 20m, 80m. 그래서 완경사 쪽에 이렇게 등고선을 그리면 10m보다 등고선을 그리면 10m, 20m, 30m 3개가 그려지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정상 지점에서 이쪽으로 지금 몇 미터냐면 완경사 쪽은 80m예요. 여기에 등고선이 10m, 20m, 30m 이렇게 3개가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극경사 쪽은 거리가 얼마냐면 20m예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높이 차이가 똑같으니까 등고선이 3개가 지나가요. 10m, 20m, 30m. 자, 그래서 완경사 지역은 등고선의 간격이 넓다. 그 다음에 극경사 지역은 등고선의 간격이 촘촘하다. 당연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응용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지도상의 거리가 같다. 자, 같은데 실제 거리는 어디가 더 멀까? 그걸 물어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지도상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만큼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여기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까지 거리예요. 그러면 지도상의 거리는 지금 똑같은 거야. 이 대점 실제 거리는 경사가 급한 지역이 더 멀어요. 자, 우리 프린트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극경사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실제 거리는 이만큼이 지금 실제 거리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실제 거리는 이만큼이 지금 실제 거리란 말이에요. 얘가 더 길죠. 자, 그래서 지도상의 거리가 같을 때 실제 거리는 경사가 급할수록 등고선이 촘촘할수록 더 멀다. 자, 마찬가지예요. 경사가 급할수록 지도상의 면적에 비해서 실제 면적은 넓다, 좁다. 넓다. 지도상의 면적, 그러니까 평지가 이렇게 있고, 지도상의 면적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극경사예요. 그럼 당연히 극경사 지역이 이래서 봤을 때 똑같지만, 실제 면적은 더 넓겠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능성과 계속 앞에 부분까지만